일타 강사가 콕콕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름이 재밌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저는 사실은 그제 오전에 속보 한 줄이 떴는데 이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우리 포항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이 처음이 아니고 전 1970년대 이런 발표 한번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예, 때. 예, 예, 그때 예. 뭐 그리고 또 뭐 7강구 때는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가요도 나왔죠. 예, 그래서 좀 덜 놀라셨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죠. 음. 그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요즘 메신저로서 조금 그 신뢰를 좀 잃어서 뭐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아, 다른 분들이 좀 정부의 다른 분들이 발표를 했다면 조금 더 그 기대감을 갖게 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오.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조금 어. 평가 절하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이게 아.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네. 이제 우리가 설득하려면 뭐 흔히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죠.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중에 핵심은 에토스거든요. 에토스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메신저라고 얘기하죠. 그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로고스는 좀 논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토스는 감성인데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믿을 수 있는 논리로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아.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신뢰를 잃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신저가 거부가 되면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잘 안 들어오죠.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최고 전문가인데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딱 들었을 때 예. 처음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가 쓴 그 팜플렛 중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예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젠가 헤겔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빠뜨렸다. 역사는 반복되는 건 맞는데 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이 말을 빠뜨렸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건 뭐 사실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그 시추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큰 거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안 할 도리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한 번 뚫을 때마다 한 1,000억 정도 들고 한 5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니까 최소. 그거 이제 20%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그게 뭐 아주 낮은 가능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함으로써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좀 더 리스크가 생긴 면이 있거든요. 이게 막 실패했을 경우 아유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아니 우선 대통령이 했으니까 하다 중단도 못하는 거 중단도 아닙니까? 그냥 못하고. 계속 시추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탐사했던 업체가 뭐 규모가 어떠니 저떠니 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거는 뭐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순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볼 땐 사실은 가능성 20%라고 정부가 발표했으니 실패 확률도 80%에 이르는 거면 이거는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무자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대통령이 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뭐 그거는 그 내피셜이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사실 굉장히 그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뭐 실무자가 나서서 하다가 잘못되면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서면 누가 번복을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제 뭐 외국 기업도 참여하고 다 할 때 그거를 뭐 되돌리기가 어려운 대통령이 딱 공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세간에서는 혹시 지지율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1,001명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긍정평가가 21%. 최저치가 나온 거예요.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최저치가 나와버리니 좀 급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세간에서는 합니다. 그것도 뭐 그냥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이슈로 반등할 거나 반전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산유국의 꿈 뭐 좋은 이슈 파지티브한 거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음. 어 지금 이 정도 부정평가가 70%에 지난 그 발표에서 네. 긍정이 21이고 부정이 70이다. 이런 정도가 나오면 네. 제가 뭐 긍정이 35 미치고 부정이 55만 넘어도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건 지금 3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 지역에서, 전 세대에서, 전 계층에서 음.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반등시키긴 되게 어렵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 국민의힘 당 지지도보다도 굉장히 10% 이상 낮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지층들도 지금 뭔가 빠졌다는 좀 거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 있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고 지금 나머지 문제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지지율이 반등될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이게 반등할 뭐 잠시 반짝은 모르겠지만 이게 반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 반짝도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기서 반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 내보내고 37%로 떨어진 이래 30%에서 갤럽 기준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30% 중반대 있다가 30% 초반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내려갈 때가 있냐? 중간에 한번 뭐 바이든 날리면 때 24%까지 내려간 맞아요.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걸 뚫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등을 한다 그래도 20%대에서 행보하다가 저는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0%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저는 20% 밑이란 얘기는 그럼 10%대로 뭐 그거는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21%에서 내려가면 19%고 18%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수치인데 사실 10%대로 간다고 하면. 네, 뭐 그게 없었던 건 아니고 과거 대통령들도 좀 있긴 있었고.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임기 후반이지 이렇게 임기 후반에도 2년 있었고 됐는데. 임기 초반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에 사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호남이 그렇죠. 절대적인 거고. 근데 뭐 그해 11월에 2003년 11월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남으로부터 이탈합니다. 명분은 이제 전국정당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때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인데 뭐 호남이 뭐 저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이 싫어 찍었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중간에 뭐 대선 자금 수사에도 있을 때 내가 뭐 이해창 씨보다 10분의 1 더 받았으면 뭐 간두겠다부터 뭐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겹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선 만일에 지금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신당 만들어야겠다. 전국정당 만들어야겠다. 대통령 됐으니까 이러면서 영남을 떠나면서 만드는데 또 중간에 뭐 영남이 뭐 저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재명 씨 싫어서 찍었지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영남이라고 하는 데가 지지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아주 굵직한 지지층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1년 차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윤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국민의힘 영남이 굳건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영남에서도 지지가 좀씩 빠진다 이런 보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위기다. 아까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만 방향을 이제 상향으로 틀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건 결국 국정 기조의 변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정 기조의 변화와 이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얘기도 했는데 참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향해서 평가하는 거는 저도 뭐 비판받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대통령의 이미지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때도 제가 걱정하고 비판했거든요. 나가면 이제 뭐 권위주의를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소통을 강하게 했다고 나갔는데
자칫하면 권위주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권위를 벌이는 것일 수 있다. 아. 대통령 권위를.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 있으면 맨날 푸른 기아가 유수 시간마다 나오고 대통령이 절제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동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죠. 도스태핑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그 아쉬웠던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외교안보 행보를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도 그렇죠. 갔다 왔고 여러 번 네. 갔다 왔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했고 예, 예. 뭐 미국 가서도 그 뭡니까 아메리칸 파이입니까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그리고 한미일 한중일도 하고 뭐 이게 다 했지 않습니까? 한일 음. 관계도 회복하고 지금은 또 아프리카 정상들이 얼마 전까지 다 와서 했고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교안보 행보를 할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구나. 밀어주지. 예, 총사령관이고 그렇지. 국가대표구나 이런 이미지가 예. 있고 두 번째는 주목 효과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지. 쫙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의제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 정상회담은 대단한 의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데 이 정부는 정무 홍보 감각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못 살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이 뭐 다른 노이즈들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영분 이슈가 더 주목받는다든가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토를 갈 때 뭐 여당의 대표는 뭐 미국 방문 외교 활동을 나선다든가 또 뭐 어디 정상회담을 갈 때는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그날 발표한다든가 뭐 매번 그러니까 이 뉴스가 분산되게 자꾸만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 대통령이 외교 안보는 좀 잘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그것도 까먹었다. 그것도 까먹었죠.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21%라는 지지율이 이번 주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거 지금 문제점들 지적하신 부분 해결 안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까지 말씀하셨어요. 1타 박성민 양당의 전당대회 준비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볼게요. 7월 25일 전당대회가 7월 25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파리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하겠다는 건데 이 날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미 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 기간에는 안 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민주당하고 겹칠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 준비 물론 원내대표가 있긴 합니다만 준비도 하려면 그 전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그게 아마 파리올림픽 그 하루 전날인데 늦출 수 있는 최대가 7월 25일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게 후보들 유불리로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이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이잖아요. 윤상현. 유불리로 보면 이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나 룰이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결정에 관한 문제고. 한동훈이냐 아니냐 전당대회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뭐 민심 당심 반영 비율도 좀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 당심으로 현행대로 할 거냐, 80대 20으로 할 거냐, 70대 30으로 할 거냐, 50대 50으로 할 거냐, 요 정도 가지고 물어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유력한 설은 뭐 그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20% 할 거면 하지 말지 이런 얘기 들을 거고 70대 30은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비대위 띄우고 뭘 바꾼다고 하는데 총선도 패배했는데 50대 50은 해야 뭔가 바꿨다는 얘기라도 듣지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유력한 건 7대 3 같던데요. 그 7대 3은 이제 그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에 이렇게 된 걸 겁니다. 50대 50이면 뭔가 좀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 지금 그 당심이 얼마나 반영되고 민심이 얼마나 반영되든 상관없이 한동훈 지지는 높아요 양쪽 다. 근데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라고 하는 게 지금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총선 책임이 더 있고 패배의 그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다. 근데 그거를 뭐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약간 덮어씌우려고 그러고 책임을 더 물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당시 민심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나올 수 없는 선거 아닙니까? 그쵸. 115석을 108석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예. 그만뒀는데 예.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예. 재신이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음. 원래 동력이 없죠. 만일에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 선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국정기지고 태도가 다 바꾸겠다. 대통령실도 야 저런 분들이 비서실장 됐어. 저런 분들이 수석이 됐어. 야 당도 저런 분들이 비대위원 됐어. 뭐 이랬으면 한동훈 의장 나올 수 없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진 건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라는 단은 좀 빼죠. 다는 빼고. 예, 상당 부분 그렇게.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제 확실해요. 그렇게 보세요.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51대 49로 결정하라 그러면 51쪽이 출마 쪽일 거고 49가 불출마 쪽일 것 같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60에서 55로 내려오셨다는데 하루에 1%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동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두 사람의 출마가. 뭐 안 되는 최고위원을 또 하루 안 되는 대표를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승산 있으면 나올 텐데 지금 국면이 뭐 나경원 의원이 뭐 큰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본 분이라 네. 분위기를 알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하다. 네. 그러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민이 뭔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마지막 고민이 있다면 명분이죠, 명분. 예를 들면 정치 싸움에서는 세 가지인데 명분과 동력과 타이밍 아닙니까? 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타이밍은 지금이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나와주길 바라는 분들도 많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당시 민심 그런 면에서 타이밍은 지금 나오면 가장 그 유리한 싸움일 것 같고 동력은요. 네. 원래 없었는데 네. 그 뭐 백서 만드는 분들이 한동훈 책임론 묻겠다. 뭐 또 한동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친윤들이나 대통령실의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된 거예요. 남은 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어떤 명분 갖고 나올지 모르는데 가장 작게는 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절대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만들겠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는 정도인데 좀 약해 보이고. 원론적이네요. 저는 두 가지를 걸면 확실할 거라고 보는데 첫째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탄핵은 제가 반드시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게 목표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 근데 첫 번째 그거 대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를 한다고요? 지금 아니, 유력한 대선 한다고가 주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건다고요? 건다는 거 약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명분으로 보면 그보다 더 확실한 명분은 없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정치라는 건 또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거짓말하지 않았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근데 그 얘기 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참 그 말도 맞다. 그러니까 그 말할 당시에는 그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당권 대권 분리 1년 그거 지금 없애냐 마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원래 당대표가 대선 나오려면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돼요. 대표직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정한 경선 위해서. 근데 그거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 아까 장경태 의원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민주당은 1년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선을 해서 이제 막아놓은 건데 이거를 좀 풀자. 지방선거까지 가서 지방선거 끝내놓고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이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선출직들 뽑는데도 좀 당원의 뭐 의사가 좀 들어가도록 반영되도록 하자. 국회의장. 그다음에 뭐 이제 시도당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아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는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의견 수렴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관철되어 왔어요. 좀 뭐 타이밍을 조금 늦추기는 했어도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철회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결국은 하지 않을까 좀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나요? 하다가 안 되면 댓글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 댓글쇼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 댓글쇼로 일타박성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맨날 시간이 모자란 거야, 우리는? 제가 예. 이 방송을 짧게 못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 늘어져 갖고 그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제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박성민 대표 말씀하시면 거기 쏙 빠져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늘어지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짧게 주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슈가 뭐였냐면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대선에 나가려는 대표가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는 거를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좀 태클이 있어요. 그거 너무 비민주적이다. 그거 너무 뭐 이재명 대표 위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박성민 대표 보시기에는 결국은 그렇게 고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원인 제공한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두 분 보궐선거 때 결국 후보를 다 냈잖아요. 네. 당원 투표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라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당원 당규에는 기소만 돼도 당권 정지 조항이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당무위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 기소가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라고 판단하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지금 재판 다 봐도 당권 정지 없잖아요. 지금 당대표 당권 정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당대표 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네.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당권 대권 분리를 1년으로 막아놓은 거를 이걸 정면으로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당무위에서 이거를 예외 조항을 둬서 하는데 그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권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무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건 그냥 논란들이 있고 지금 그 반론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당내에 지금 없기 때문에 세력도 없고 그래서 그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근데 주류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도 좋고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시간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장경태 이 TF 단장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한테 질문을 그 부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TF 단장 말씀은 예외 조항이 어떤 거냐면 국가 비상사태 등 그런 정도 상황이 발생할 때만 그걸 바꾸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지방선거 지휘권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대표를 조금 더 연임한다.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코멘트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이 해석하는 정치적 기소다. 네. 혹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게 만일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적 변경, 뭐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비상한 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소하면 당원권 정지됩니다. 이러면 이건 명확한 건데 거기에 뭐 수사를 붙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비상사태가 됐든 국가 비상사태가 됐든 정치적 기소가 됐든 뭐 붙여놓으면 그 해석이 결정적인 거지 그 뒤에 거는 사문화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등 이런 걸 붙인다든지 뭐 준하는 이런 걸 붙이면 그러니까 시행령에도 제가 보면 그 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등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무엇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달려 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시행령에 단하고 등만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단, 등 이것 때문에 결정되죠. 다 법이 다 쭉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살짝 무엇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보험 약관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조그맣게 써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당대표직을 이렇게 빨리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경선 치를 때 대선 경선 치를 때 공정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당대표의 권한이 얼마나 센데 심지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준 당대표면은 쥔 당대표면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힘을 빨리 빼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1년 전, 1년 반 전에 그만두라는 건데 이걸 만약 바꿔버리면 예외 규정을 둬서 더 할 수 있게 해버리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 일단 내에서?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이 뭐 그 반발할 만한 힘도 없고 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게 그 공정하지 않은 경선이 민주당은 1년이고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아닙니까? 네, 그만두는 시점. 그러니까 뭐 그게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뭐 왜 1년이냐, 딴 데는 1년 6개월인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건 의미가 없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지방선거를 지휘한다고 해서 예. 뭐 더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가 더 강화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막 당내 비판이 있는데도 가려고? 그거는 아마 이제 총선 때도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비대위 가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거랑 좀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때도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얘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주장한 거고 저는 지금도 이 조항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행사해야 자기들이 공천 받고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경기도지사를 나가든 뭐 나갈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해 보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뇌피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뇌피셜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의 쟁점은 전당대회를 앞둔 쟁점은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부분이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쟁점은 그 룰하고 7대 3이냐 당심 대 민심, 7대 3이냐 5대 5냐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뭐냐면요, 여러분. 단일 지도 체제는 대표는 한 명. 그러니까 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러가지고 대표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최고위원들 뽑힌 사람들이 굴러가는 게 이제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고 집단 지도 체제는 선거를 하나만 치러요. 그래서 1등이 대표하고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최고위원 하는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지금은 단일 지도 체제인데 이거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도부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대표도 앉아 있고 그게 뭐 나경원 의원이 됐든 뭐 안철수 의원이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가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떨어진 다른 스타급 의원들이 다 앉아 있어야 이 지도부 회의가 주목도 되고 이슈 파이팅도 되고 당의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단일 지도 체제로 갈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 전망은 못 하겠고 그 엇갈려 보도가 나오던데 저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제안을 했죠. 예, 그 총선 끝나고 하는 그러셨어요.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국민의힘이고 그 민주당이고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오래된 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요? 대부분 다 그 하나의 선거로 다 뽑았어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최고위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거 언제 바뀐 거예요? 그럼 원래 그게 이제 그러다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게 따로 이렇게 분리한 게 얼마 안 됐고 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국민의힘 얘기에서 좀 하면 예,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예. 2014년 전당대를 했는데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실은 서청원 후보를 밀었어요. 예. 그런데 반박근혜 그 김무성 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이 김무성 대표, 1인 2표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후보가 나왔는데 여성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등이 김무성 대표가 됐고 2등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됐고 3등이 김태호 최고, 4등이 이인재 최고, 5등이 여성이 김울동 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묵직하죠. 거기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일테면 이제 서청원, 김태호를 통해서 김무성과 유승민하고 충돌이 매일매일 심지어는 뭐 아주 그냥 그 뭐 지금도 아마 영상도 있고 있을 텐데 아주 격렬하게 봉숭아학당 소리 그때 들었던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이유는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은 그때는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 결국 그것 때문에 2015년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뒀고 그 다음에 뭐 그 공천 파동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을 그렇죠.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김무성, 유승민하고 대통령실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았고 음. 그렇게 된 거죠. 음. 지금은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게 되면서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최고위원들의 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최고 지도부인데 그렇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최고위원이면 네. 아 이거 당의 지도부가 나와서 딱 그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들이 이제 여당에서 이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당 대표가 한 명일 때는 한동훈 위원장도 못 버티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묵직한 분들이 좀 앉아 있어야 당 대표도 음. 아 이거 제가 혼자 결정 못 하고 그렇지. 이 당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음. 그때도 이제 서청원 대표는 뭐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요구하면 아 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좀 뭐 김무성 대표나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극구 반대한다. 뭐 이런 걸 핑계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저는 집단지도 체제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야당보다는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집단적으로 중진들이 딱 앉아 있어요. 무게감도 좀 있고 그렇지. 예. 여기에 또 무슨 뭐 친윤의 무슨 뭐 의원들 초선들 이렇게 이런 분들 앉아 있으면 그런 무게감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표 한 명일 때 집단 지도 체제 말고 대표 한 명일 때 훨씬 상대하기가 편한 거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반기지 않겠군요. 물론 의견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는 근데 그걸 안 할 것 같다고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출마 의지를 여기 와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는 뭐 유승민 의원이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1, 2등을 다투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민심을 묻는 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 혁신안에 그 2006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지금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극단적으로 지금 진영 싸움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역선택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2014년 서울시장 경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몽준, 김항식 이 경선 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제안을 뒀을 거예요. 네.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갖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뤄놨기 때문에 민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민심은 당원 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렇게까지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역선택이 있다는데 역선택은 잘 없어요. 느닷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전 국민의힘 지지 이럴 가능성보다는 네. 지금처럼 당비를 내는 사람들 중에 다른 당 사람들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 민심에서 는 또 이 국민의힘 지층으로 그 한정을 하면 이렇게 선두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다 뽑는 방식이면 유승민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면 아침마다 윤모닝 할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라는 게 전 또 기상천외한 그 신박한 그 항우여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나왔을 때 하이브리드형으로 하자. 그건 당대표하고 최고는 따로 뽑되 네. 1위는 당대표 트랙에서 1등한 분은 당대표 하시고 2등, 3등이 최고위원회 앉자.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예. 유승민 의원은 4등 하나? 그래서 나온 게 3등인가?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마 그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에 앉아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지금도 뭐 집단 지도 체제가 더 낫다 보는데 지금 뭐 일부 보도는 그건 단일 지도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거의 그렇게 뭐 나와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뭐 예, 성일종 예.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은 그건 뭐 결정된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될지 단일이 될지 집단이 될지는 좀 두고 보기로 하죠. 하이브리드는 정말 신박했습니다. 저는 또 신박하네요. 보다 야 이런 방식이 있나? 안 되진 않겠는데 그게 정말 유승민 전 대표를. 근데 제가 이걸 왜 분리해서 하지?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거.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김은국 씨를 만났더라고요. 가수. 근데 이게 뭐 해프닝 뭐 재미있는 얘기라서 그냥 소개하는데 김은국 씨가 그랬대요.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전당대회 들이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제 또 화제가 됐던데 이 얘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은국 씨를 만나서 그거를 릴리즈까지 그러니까 뭐 보도까지 되게 놔뒀다는 건 결국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더 한 발짝 그쪽으로 다가간 거 아닌가, 가능성을 높인 거 아닌가. 이거 보면서도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문국 위원장 만난 게 릴리스된 거는 뭐 전당대회하고 무관한 것 같고 아니 그래도 그걸 그 만났다는 거는 뭐 그만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 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전에도 이제 한번 뭐 만나고 그럴 때도 음. 뭐 이제 김문국 씨는 좀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아 내비쳤고 이제 그랬었다고 그렇기 했죠. 때문에 이제 뭐 음. 한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할 때는 네. 제가 그 강한이 왜냐하면 아니 그 수많은 어젠다들 중에 민생 어젠다도 있고 예, 뭐 예. 당의 변화와 개혁도 있는데 음. 지구당 부활을 음. 들고 나온 건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의 강력한 요청이었을 거기 때문에 음. 그 얘기를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들고 나왔을 때는 아 음. 이게 이분이 출마하실 의사가 있구나. 저는 아 그렇게 강한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양당의 전당대회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당원 당규 개정하는 문제 고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어 연임론이 얘가 있는데 네. 국회의장 경선을 그때 제가 그 우원식 의장이 되는 걸로 보면서 음. 적어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 연임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거다. 야 이게 예. 뭐 음. 야 이 당을 뭐 그렇게 솎아내고 했다고 하는데도 음. 이게 아니구나. 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음.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아까 요 얘기까지만 좀 여쭐게요. 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오늘 이 일타 박성민을 시작했는데 그 포항 앞바다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천공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도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천공이라는 인물의 존재 이거 대통령실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나올 때마다 천공이 얘기했다, 천공이 그랬다, 천공이 2,000명이라고 했다더라, 천공이 석유 있다고 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대목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경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이제 그 천공이란 분이 음. 싹 다 끊고 음. 잠적을 하시든가 어. 아니면 대통령실이 완전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의대정원 2,000명 얘기 뭐 이번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예. 항상 이분 얘기를 공격을 하잖아요. 예. 아니 설마 이분이 무슨 뭐 바다 밑에 쫙 석유가 있다 그래갖고 그걸 했겠습니까? 그 말 듣고 저는 그 반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대 가능성이라는 건 실제로 이것도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쪽이 탐사를 했겠습니까? 2007년부터 그래서 했대요. 그러니까 쭉 그런 얘기들 지금 이런 것들 그 얘기를 역으로 들은 그분이 얘기했을 수는 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보면 이 사적인 전화를 보안 의식 없이 쓰기도 하고 네. 그 디올백 문제에서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그 관계 때문에 뭐 만나고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동영상이 찍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어떤 그 경호 저는 뭐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2부속실이나 뭐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다 마찬가지죠. 저는 아까 뭐 한동훈 김문국 씨 만남도 그렇고 하는데 뭐 저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누구 만나는 게 바깥으로 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들을 하고 그 과시들을 하잖아요. 어허. 이 정치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좀 들은 거 아는 거 본 거는 좀 보안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가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천공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 그 분이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제 모든 걸 다 끊고 좀 침묵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진짜 정말 그 대통령 그 내분을 아끼는 분이고 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아니 그분이 알아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정리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진짜로 관계가 없다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나오는데 있죠. 예, 그거 얘기 아니라고 선을 딱 그럼요. 긋거나 근데 그게 예, 왜 안 예, 나오냐는 예. 게 좀 그건 뭐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신호를 보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타 박성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지금 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액트지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이 우리나라가 건넨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서 여기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요 결과를 내놓은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에 회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11시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기자회견하고 나면은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더 쏟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또 나눠보기로 하죠. 박성민 대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커피 좀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서 한 두 분 드릴까요? 먼저 골라주세요. 그게 최대 140억 불, 최소 뭐 35억 불, 뭐 배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원 여기 전문가는 랑이란 아니니까. 분 드리죠. 이거 길게 쓰셨네. 뭐라 쓰셨어요? 대표님 나오는 프로그램 예전부터 거의 다 챙겨보고 있다는데 길게 정치합시다도 이루어진다는 라이브도 쭉 다 보는데 근데 네.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제일 멋지게 나오는데 진행자가 예뻐서 그런가 이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일타쌍피로 되게 좋네요. 일타쌍피로 요거는 이분 두 잔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그럼 욕 먹으니까 한 잔만. 이 정도 쓰시면 두 잔 드려요. 마음 같으면 네 잔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과랑님 한 잔 드리고 또 한 분 더. 제가 네. 뭐 창현정 씨 근데 진짜 박성민 대표님은 절대 정치 안 하세요 이렇게 저 절대 정치 안 합니다. 전 공직이란 걸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정치는 창현정 씨. 제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처럼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일단 아무나는 아니시지만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해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아무나 좀 하는 느낌이 막 들어버리니까. 이게 잘생긴 박성민 대표님 커피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예린의 분인데 이분 참 그거에 딱 두 장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잔, 한 잔 더 드리세요. 한 잔 괜찮아요.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분까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3잔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소소하게 저희가 기쁨을 나누는 거니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가요. 협찬 받은 거 아니고 저희 돈으로 산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원한 커피 오늘 한 잔씩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는 또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2분할해 주십시오. 자, 화면 보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이제 익숙해지셨죠? 전혀 이게 뭐 앞으로도 익숙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